아직도 그날 장례식장의 공기를 잊을 수 없어요. 겨울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작은 목소리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 재혼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여자가 싫었어요. 아무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엄마 자리 빼앗아간 사람. 그게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선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그날 장례식 장례지도사가 저를 보고 상주분 맞으시죠? 라고 묻는데 숨이 턱 막혀 올라왔어요. 저 사람 제 엄마 아니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 저를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남편 도윤은 제 옆에서 제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지금은 그러지 말자. 사람들도 많잖아. 그 말이 더 화가 났죠. 내 감정은 아무도 몰라. 나도 사람이야. 저는 결국 영숙이라는 여자의 영정 앞에 선 채 그 사진을 보면서 턱을 꽉 깨물었어요. 저 미소. 늘 억지로 웃는 것 같았던 그 미소. 내 엄마를 밀어낸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네.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제 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너무 좋은 분이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만해, 넌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먼저 울면서 제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 그렇게 미워해? 그 질문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 딸이 어떻게 내 감정보다 그 사람 편을 들까? 화가 나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은 내 엄마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던 사람이야. 서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날 집안은 말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례식장으로 다시 갔을 때 법무사가 저를 찾더군요. 고인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우리 아버지의 것만 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법무사가 내민 건 작은 가방 하나, 너무 가볍더군요. 이게 전부요? 제가 비웃으며 묻자 법무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안에 혜진 씨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뭔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내고 말했죠. 편지? 뭐 죄책감 때문에 한번 써본 쇼겠죠.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뭔가 숨을 고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작은 가방 하나가 날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열었죠. 지퍼를 당기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에는 정말 이상한 것들만 들어있었어요. 구식 가계부, 이름 없는 통장, 오래된 영수증들, 사진 몇 장, 편지 뭉치, 그리고 약봉투들. 처음엔 바로 닫으려고 했어요. 보나마나 잘 보이려고 쓰던 것들이겠지. 하지만 순간 가계부 첫 장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혜진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 문장이었어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짐? 나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걸 왜? 그 사람이 신경 써?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계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호흡이 점점 빠르게 변했어요. 혜진이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혜진이 결혼식 잔금 정리, 남편 병원비 부담, 서연이 학원비 비상금 마련.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내 삶의 뒤편에서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아버지가 해준 줄만 알았던 것들이 모두 그 여자가 뒤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진이 알면 부담될까봐 말하지 않음. 그 순간 목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평생 미워해온 사람이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꺼져버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뒤편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 왜 말 안 했던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방 속 사진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 어린 서연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영숙. 두 번째 사진,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영숙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운동회에서 멀리 떨어져 서연을 바라보는 모습.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 사진이 제 가슴을 쿵 치듯 때렸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서 나온 병원 영수증 항암치료 진료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항암? 그 사람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목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었는데 저는 편지 뭉치를 붙잡고 읽고 또 읽었어요. 편지들은 대부분 쓰다가 버린 편지 같았어요. 혜진아, 너에게는 내가 엄마가 아니라서 늘 미안하다. 너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말 못한 게 많다. 행복해라, 엄마라고 불러달라 하지 않아. 다만 네가 아프지 않길. 차갑던 제 마음이 편지 한 줄 한 줄마다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사람도 외로웠나? 정말 나한테 미안해했나?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건가?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 속에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일기장에 적힌 한 문장. 영숙이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있다.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했어요. 분명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태수 씨가 사실 친어머니와 이혼할 때 숨긴 빚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빚을 영숙 씨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생 미워한 사람이 제 가족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서연이 제 방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말이야 학교 축제마다 몰래 와서 지켜보고 갔어. 저는 숨조차 못 쉬고 바라봤어요. 엄마가 싫어할까봐 항상 멀리서만. 서연의 말은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혜진아, 아버지 장례식 비용도 영숙 어머니가 거의 다 냈어. 제가 알던 세계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이야기들, 제가 만들어서 붙여놓았던 감정들, 제가 쌓아 올린 분노들. 그 위에 그 사람의 진심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보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옷장 구석에서 영숙이 남긴 USB를 발견했어요. 컴퓨터에 꽂자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화면 속 영숙이 고요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혜진아, 엄마라고 불러달라 하지 않을게. 다만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 저는 화면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남겨?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사랑을 미움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평생 미움 속에서도 제게 사랑을 건네고 있었다는 걸.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데 몸은 하나도 안 잔 것처럼 무겁고 머리는 띵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과거가 혹시 반밖에 안 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저는 늘 제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엄마 자리를 빼앗았어.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 거야. 우리를 이용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살았죠. 한 번도 다른 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마음먹었어요.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식탁 위에 가방을 꺼내놓고 가계부, 영수증, 편지, 사진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요. 가계부를 쭉 훑어보니까 특이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었던 시기와 영숙 씨 지출이 많았던 시기가 묘하게 겹쳐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울었던 해, 제 결혼 준비 때문에 집안이 정신없었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던 해, 그때마다 가계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반찬값 아끼고 혜진이 쪽으로 조금 더. 내 옷은 내년에 사지 뭐. 우선 병원비, 서연이 학원비는 꼭 챙기기. 그 글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 안에서 뭔가 둔탁한 돌덩이가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지? 하나씩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아버지랑 크게 다투고 집에 돌아왔더니 영숙 씨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던 날. 등록금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된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엄마도 아닌 사람이 왜 나서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입술을 깨물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 장면이 갑자기 너무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이미 저 사람은 돈을 마련해 놓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끝까지 밀어냈구나. 그날 오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 모습마저 바뀌어 버릴까봐.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법무사는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따님께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졌던 빚에 대한 서류였어요. 사업 실패, 보증 이런 단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닌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가정에는 평생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법무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크게 사업을 벌였다가 망했고 그 빚이 오래도록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친어머니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영숙 씨였대요. 영숙 씨는 처음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그럼 빚부터 갚아야겠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짐을 진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을까? 법무사가 말을 이었어요. 고태수 씨는 늘 그 말을 했습니다. 영숙이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일기의 한 줄. 영숙이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그제야 이해됐거든요. 영숙 씨는 아버지가 지고 있던 빚, 아버지가 지고 있던 죄책감, 그 모든 걸 같이 짊어지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했죠? 엄마 자리를 빼앗지 마라. 우리 집에 왜 들어오냐? 아버지 돈만 노리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을지 그날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서연이 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잠깐 얘기해도 돼? 처음엔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누구 얘기를 더 들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래도 요 며칠 사이 서연 얼굴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할머니 싫어했지?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서연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나 처음엔 엄마 따라서 할머니 좀 어색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싫다고 한 게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해졌구나. 근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할머니 얘기할 때 나도 할머니 얘기를 하게 됐거든. 서연은 영숙 씨와 함께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운동회 때 멀리서만 지켜보던 할머니.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고 살짝 사라지던 할머니. 수학 점수 떨어졌다고 울고 있을 때 괜찮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다.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던 할머니. 근데 엄마, 할머니가 늘 그랬어.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그 사람을 향해 독을 뿜었는데 그 사람은 내 딸에게 나를 칭찬해 줬던 거죠. 엄마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제 엄마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서연이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나
진짜 많이 속상했어. 할머니가 들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서. 그 말은 제 마음을 칼처럼 베었어요. 그때 남편 도윤도 옆에 와 앉았어요. 혜진아, 나도 하나 말해도 될까? 남편은 아버지 장례식 이야기, 그 이후의 비용, 그리고 영숙 씨가 조용히 처리했던 것들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 많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말 안 했어. 누가 돈 냈는지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장례식 비용 대부분은 영숙 어머니가 냈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영숙 어머니가 원치 않았어. 뭐라도 티 나는 걸 정말 싫어하시더라고.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누굴 그렇게 판단하고 미워했을까? 몇 날 며칠을 울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나는 평생 그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도 없이 살겠구나. 그래서 조금 무섭지만 결심을 했어요. 다시 영숙 씨에게 가자.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봉안당에 안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아침 검정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버스를 타고 향했어요. 창밖을 보는데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엄마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제가 짐을 일부러 걷어차며 손대지 마요라고 외치던 장면, 아버지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던 날, 복도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물을 건네며 우리 같이 버티자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봉안당에 도착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리장 안에는 작은 위패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영숙 씨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을 모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 동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엄마, 그 한 단어를 꺼내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입 밖으로 나오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 엄마. 마치 오래 헤어진 사람을 겨우 찾아낸 것처럼 계속 불렀어요. 그날 저는 봉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끝까지 미워해서 미안해요. 며칠 후 저는 영숙 씨가 살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쓸쓸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옷장에는 오래된 옷이 몇 벌뿐이었어요. 색도 바래고 군데군데 꿰맨 자국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 손으로 덧댄 흔적이 남아있는 코트가 있었어요. 그 코트를 보자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겨울에 코트가 없어서 속상해 울던 날, 영숙 씨가 제 방 문을 두드리고 말했어요. 내 코트, 너한테 조금 크겠지만 입을래?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죠. 됐어요. 남이 입던 옷 왜 제가 입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도 믿기 어렵더라고요. 그 코트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혜진이 추울까봐 안에 덧댐. 그 글씨를 보고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서연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떠난 뒤에라도 혜진이가 이 상자를 본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마음을 미워하는 데 쓰지 말아라. 내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미움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집 정리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따님이구먼. 영숙 씨 딸.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 제가 딸이에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양반이 맨날 그랬어. 딸 자랑, 손녀 자랑.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혹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장길에서 예쁜 신발을 보고 우리 서연이한테 딱인데 하며 발길을 돌리던 이야기. 전화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은 방해하면 안 되겠지 하고 휴대폰을 넣던 이야기. 골목 벤치에서 혼자 앉아 혜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중얼거리던 이야기. 그 말을 듣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존재였을까? 왜 그때 한 번만 더 다가가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USB를 다시 재생했어요. 이미 봤던 영상이지만 혹시 놓친 말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영상 속 영숙 씨는 항암 치료로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했어요. 네가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못 볼 수도 있고, 그래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둔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내 엄마 자리를 뺏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 사람을 돕고 싶었다. 처음 내가 엄마 자리 뺏지 마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아팠다. 근데 이해도 됐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엄마라는 말은 바라지 않기로 했다. 그냥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었다. 행복해라. 정말 그게 내 바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혜진아,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쯤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을까? 영상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첫 장에 적었어요. 엄마에게 쓰는 편지, 엄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편지를 썼어요. 엄마, 처음 불러봅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너무 미워했어요. 날 좀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쓰다 보니 결국 제 마음이 풀리고 있었어요. 이건 엄마에게 쓰는 편지이면서 결국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봉안당을 찾았어요. 서연과 남편도 함께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위패 앞에 서서 제가 쓴 편지 묶음을 올려놓았어요. 엄마, 이건 제가 이제야 쓰는 사과장이에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평생 오해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날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그제야 진짜 이별을 하는 것처럼. 봉안당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할머니 얘기 편하게 하자. 할머니 좋았던 얘기, 너 하고 싶은 만큼 해.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미움을 붙들고 사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서연도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영숙 씨와 서연이 찍힌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두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사진인데 이제는 보이기만 해도 따뜻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길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걷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도 서연이 손잡고 걷고 싶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미워하는 거였구나. 이제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해요. 엄마, 오늘 하늘 참 예뻐요. 엄마, 오늘 서연이 시험 잘 봤어요.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답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해져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가 듣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이게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크게 말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었고 받아본 적 있다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옆에 서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사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었더라고요. 저는 평생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 미움이 너무 커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저를 딸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제 행복만을 바랐어요.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오해한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미워하느라 흘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그 사람과의 남은 인연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이제는 마음속으로라도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